김치의 명가 팔공산 김치. 우리 엄마가 해주신 딱 그 맛, 팔공산 김치. 팔공산 김치는 맛이 다릅니다. 정성으로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팔공산 김치, 조금이라도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53-983-8030, 053-983-8030.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학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할 진로적성연구소 와이즈멘토의 이사를 맡고 있는 허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주제가 진로라는 주제예요. 근데 진로교육이라는 주제는 예전에 학부모님 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그리고 저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진로교육이라는 단어조차도 요즘 들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사실 듣게 되지, 그전에는 특별히 진로교육 이런 용어를 자체를 그렇게 많이 듣게 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진로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진로 목표를 굉장히 좁혀서 평생 변하지 않는 목표 설정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다양한 직업을 살펴보고 진로를 오히려 넓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방법론을 위해서 또 이제 적성이란 거를 어떻게 좀 파악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로와 또 적성,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그런 강연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좀 좋은 글귀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어령 씨의 젊음의 탄생이란 글 중에 있는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갖고 왔어요. 자, 보면은, 자, 만약에 10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면 1등이 당연히 한 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가능하다면 만약 100명의 아이들을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한다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말인데,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예전에 진로교육하고 이 글귀가 지금 진로교육하고 좀 달라진 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전에 100명의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뛰게 하는 교육이 사실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진로교육이라고 한다면, 진로 목표라고 한다면은 직업 목표를 많이 꼽는데, 사실 직업 목표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절대적으로 좀 좋은 직업이 있었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니까 본인 적성에 좀 안 맞더라도 그 직업을 가지면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종합 점수에서는 오히려 행복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사회에서 워낙에 또 이제 분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분야별로 1등들이 나오기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는 지금 비로소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맞는 분야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해도 행복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행복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밑에 글을 한번 볼게요. 다시 100명의 아이들을 각자 뛰고 싶은 방향으로 뛰게 하면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글귀에는 좀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아이가 도대체, 특히 우리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설정이 될 거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지도를 해주실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뛰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죠. 자, 제가 강연하면서 질문은 별로 많이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좀 마음이 여려요. 그래서 많이 안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좀 필요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좀 대답을 편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세요? 좀 구체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 어때요? 뭐 나쁘지 않죠? 뭐 안정적인 직업? 뭐 다양한 직업도 있지만, 학생과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자들도 모두가 공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게 하고 싶다, 이 말일 거예요. 근데 일단 적성이란 말 자체가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적성이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적성이 뭘까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잘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사전에도 보면은 적성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게 제가 일부러 여쭤보는 게 제가 적성 딱 물어봤을 때 오늘은 감사하게도 좋아하는 거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부디 그 마음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좀 변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특히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강연을 드리면은 그때는 좋아하는 거 먼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하는 거 이렇게 먼저 나오죠. 자, 근데 그건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자, 어쨌든 좋아하고 잘하는 걸 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 개념을 좀 더 붙입니다. 그게 바로 잘 맞는 거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근데 요 세 개를 네이밍을 붙인 게 흥미, 능력, 그리고 성격 이렇게 부를 수 있거든요. 자, 다른 개념에서는 모르겠지만 그 진로 교육을 위해서 적성이라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이 돼야지만 우리 아이에 맞는 적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오늘 드릴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가장 어렵다는 게.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여기 이 대답을 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난 나중에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아. 성공 안 해도 돼. 그냥 난 좋아하는 거면서 살래.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요 흥미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많이 두고 설계가 돼야 되는 거고. 자, 근데 난 나중에 직업이라 그러면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흥미보다는 요 능력 쪽에 조금 더 포션을 많이 둬서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절대적으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가치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개를 찾아가는 순서는 제가 좀 정해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개 중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흥미부터, 좋아하는 것부터. 근데 사실 이 질문은요, 진로 그리고 직업 목표 이런 거를 또 많이 생각해 보신 분일수록 또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알고 계시거든요. 뭐냐면 이 세 개 중에서요, 이 흥미가요 가장 안 정확해요. 자꾸 변해요. 막 이거 좋아한다 그랬다, 이거 좋아한다 그랬다. 그걸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흥미를 좀 빼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흥미라는 요소가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시작점이라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좋아해야 이게 좀 나한테 좀 맞을까? 좀 탐색도 하고 일단 좋아해야 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흥미를 빼놓고 시작하면 아이가 시작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진로 목표를 찾아가는, 직업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사실은 배우자급의 상대방 만나는 과정과 좀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혹시 아직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학부모님도 맞으시죠? 자, 한번 옛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옛 기억. 처음에 지금 배우자분 있죠?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 처음에는 뭐 보셨어요? 아주 처음에. 일단 외모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외모를 보긴 보는데 이게 또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조금 대답하시는 게 좀 다르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좀 쉽게 외모, 뭐 예뻐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자분들은 약간 좀 돌려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느낌? 이런 거죠. 네. 뭐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뭐 잘생기고 뭐 이상형에 가깝고 그건 아니더라도 나한테 좀 호감을 주는 인상? 예,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외모가 이상형에 가깝도록 정말로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해. 자, 그럴 때 관계가 계속 지속되나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럴 때 헤어질 때 보통 뭐 때문에 헤어진다 그러죠? 성격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오히려 반대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외모가 이상형은 아니에요.
그래도 커트라인은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넘는 한에서는 또 얘기도 해보고 막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참 괜찮네. 오히려 그렇게 느끼게 돼서 관계가 더 지속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이들이 직업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모, 뭐 연봉 수준이라든지 그냥 제복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보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만 알고 나니까 참 이건 나랑 안 맞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일단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이제 참 괜찮네 이런 경우도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장점만을 많이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좀 단점도 좀 지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또 단점이 많다면은 또 장점에 대한 부분도 전달이 돼야지 가장 객관적인 직업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외모도 커트라인 넘고 그리고 알아가다 보니까 참 괜찮아 이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이제 뭐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의 노력은 평소의 노력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적인 소양도 개발하고 그리고 외모도 가꿀 수 있고 근데 평소에도 그런 노력들을 하지만 그거는 정해지지 않은 다수에 대한 거고 그렇죠? 하지만 딱 좁힌 다음에는 거기에 맞는 노력을 비로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업을 찾아간다면은 그래서 이 좋아하는 거, 흥미,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군을 보고 일단 관심을 갖게 하는 노력. 여기에 대한 학년이 초등학교에서 한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다양하게 탐색한 직업들 중에서 나한테 어떤 게 좀 맞을까? 이젠 좀 좁혀가는 과정이죠. 그게 한 중학교 시절. 자, 그리고 중학교 시절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3 기준으로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좁힌다면 고등학교부터는 거기에 초점 맞춤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교육제도의 변화예요. 예전에는 직업 목표에 상관없이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해야 될 때까지 노력해야 될 게 똑같았어요. 그죠? 한 문이과 설정 정도? 그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직업 목표, 정확하게는 직업 목표를 바탕으로 둔 학과 목표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이후에 교과, 비교과 활동이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다양한 직업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은 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탐색하기 위해서 한번 이 적성이란 요소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흥미인데, 자, 흥미의 특성이 어떻다 그랬죠? 자꾸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가 흥미라는 요소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이 강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significant ot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타인이라는 거죠.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이라는 용어인데 그게 학생들 학년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취학 전 아이들 있죠.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나이대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내용들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맞출 수 있어요. 뭐 나올까요? 대통령, 그죠? 과학자, 그리고 5개 세트 있죠.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한의사, 그렇죠? 자, 근데 이런 대답들은 주로 누구 영향 많이 받는다고요? 부모님, 그렇죠? 자, 근데 요거는 생존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대답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장 현실이 달라져요. 그죠? 반찬이 달라지고요. 용돈이 달라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이제 행동이나 말로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계속 칭찬을 받다가 이게 언제 급격한 변화를 한번 맞냐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번 급격한 변화를 맞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자료가 하나 더 붙거든요. 무슨 자료죠?
성적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의사 이러면 칭찬받았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와서 성적표랑 같이 갖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혼나요. 그죠? 의사가 되겠다는 애가 성적이 이러면서. 그렇죠? 자, 그때 아이의 전략이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전략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목표를 바꾸거나. 그렇죠? 자, 근데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그니피컨트 아더가 달라져요. 그렇죠? 부모님에서 또래 집단으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래 집단에 물어봐도,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한테 물어봐도요, 아는 직업이 뻔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랑은 조금 연관이 없는 직업들을 많이 탐색을 하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이 나오는 게 뭐 축구 선수, 연예인, 뭐 제빵사, 요리사, 헤어 디자이너, 이런 직업들이 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답을 찾고 갔어요. 요리사.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물어봤을 때 요리사요. 이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되죠? 또 혼나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요리사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도 혼나고 이렇게 얘기해도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전면 수정해요. 이제는 칭찬받기 위한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요, 혼나지 않을 대답을 찾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질문에 가장 혼나지 않을 만한 대답이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꿈 많던 아이들이요, 이게 통계로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기점으로 해서요, 점점 꿈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나이 때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평균적으로 아는 직업의 개수가 30개 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총 몇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요? 한 9,000개, 한 10,000개까지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약간의 그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한 300개 정도에서 탐색을 한다면 결국은 앞에서 요리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직업을 된 거는 결국은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종으로 놓은 거죠. 그렇죠? 위아래로. 근데 직업 탐색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일렬이 아니라 횡으로 놓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30개 가지고 60만 명의 학생들이 탐색을 하니 그거를 종으로 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소한 한 300개 정도는 공유를 하는 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이제 본인 적성, 분야에 맞는 직업들을 탐색이 시작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흥미라는 요소는 사실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정확도는 오히려 떨어져요. 그렇죠? 시작점이라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흥미를 통해서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을 탐색하는 이유는, 자, 직업군들을 여러 개를 알고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고 선택을 못 하는 거는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나중에 특히 고등학교 이후에 내 목표가 달라지면, 예전엔 별로 문제가 없었다 그랬죠? 어차피 똑같은 준비를 하니까.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이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모르고 선택은 못하는 거는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성격 부분인데 요건 약간 반대예요. 그래서 성격은 사실은 후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기는 받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천적인 거를 좀 더 많이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예를 들어서 돌멩이, 아이, 분수, 건물, 나무, 여름, 방치, 뭐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이죠? 정답은 없죠. 그렇죠? 근데 조금 대답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자, 성격 심리학자들이 하는 거는 이런 다른 대답들을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요런 대답, 이런 사진을 보고 요런 대답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럴 수 있겠구나 하는 예측하는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대답을 그룹을 좀 나눠 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 돌멩이, 아이, 분수, 나무. 자, 이런 대답들은 어떻죠? 딱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딱 눈에 보이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부분에 좀 강한 그런 성향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여름, 방치, 공원, 뭐 이런 대답은 어떨까요? 딱 여기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좀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약간 상상 아이디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런 대답을 가진, 하는 분들의 성향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여름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과 공상으로 가요. 그래서, 저기 분수놀이까지 하는 거 보면 오늘 참 덥지 않을까? 그렇죠? 저 아이 물에 다 젖었는데 저거 옷 가져왔을까 부모님이? 뭐 이런 생각들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분보다는 좀 전체에 강하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것들이 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죠. 자, 근데 사실 성향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다른 대답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마다 적합한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또 학습하고도 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요, 첫 번째 그룹 있죠. 구체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 그런 친구들은 어떤 데서 좀 재미를 느끼냐면은 공식을 딱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답 나오는 과정 있죠. 그런 과정에 좀 더 재미를 느낀다고 하고요. 두 번째 그룹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서 재미를 느끼냐면, 우와, 이게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그룹 친구들이 수학 시험 보고 나서 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와, 이건 아는 건데 틀렸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닌데 일단 이해 단계에서 딱 멈추고 나니까 아는데 틀린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이런 성향이 일단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업무하는 것들, 이런 데 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께서 이제 또 학교에서도 앞으로 이제 적성검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결과를 많이 가져올 텐데요. 그때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 특히 성격 부분은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어떤 검사가 됐건 좀 아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세요. 왜 그러냐면 이럴 때 있잖아요. 4배로 난 자식인데 얘가 도대체 왜 이럴까 막 이런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편분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유전자란 게 얄궂어서요. 꼭 이쪽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오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쌍방책임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은 자녀를 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로 쓰입니다. 자, 세 번째로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 근데 요거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한 반반 정도로 보게 되는데, 후천적인 거는 양이에요. 그렇죠? 능력의 양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선천적인 건 뭘 보냐면 지금 한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타고난 능력에 대한 총량은 거의 같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일단 100이라는 능력을 타고나는데 대신에 그 구성비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아이는 100이라는 능력 중에서 학업 능력을 좀 더 많이 타고났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100이라는 능력 중에서 뭐 예체능 관련된 거 혹은 사회성 관련된 거, 이런 능력을 좀 더 타고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한 중학교 이상 그 정도가 아닌 다음에는 일단은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인 구조 파악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앞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 자, 초등학교 때는 또 성적이란 게 좀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성적표를 받지는 않으니까 한 중학생 정도로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되는 아이를 여기 데려와서
이 아이는요, 참 능력이 좋아요. 그러면 뭐 잘할 것 같으세요?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예체능 중에서 하나 잘하거나 이런 거 먼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나이 때까지는 주로 측정받아온 능력이 학업적인 거나 그러니까 교과에 포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진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업 목표에 관련된 거잖아요. 행복한 직업을 갖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릴 건 뭐냐면 아이의 능력을 파악할 때는 물론 겉으로 이때까지 측정받아온 능력들이 있겠지만 그걸 포함해서 측정받아오지 않은 능력들 그리고 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능력까지 모두 포함해서 100으로 봐주십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학생 A랑 B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학생 A는 이 회색 부분이 학업 능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학생 A는 학업 능력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타고난 능력 100 모두가 학업 능력이에요. 그냥 가정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만약에 타고난 능력 100 모두가 학업 능력인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나중에 직업적으로는 능력 부분만 본다면 무슨 일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는 공부해서 돈 벌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학자나 연구원 이런 걸 하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B를 한번 볼게요. B도 뭐 대단해요. 학업 능력이 90이나 되고요. 근데 5% 사회성, 5% 손재주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럼 학생 B는 뭐 하면 좋을까요?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자, 학생 B가 학자나 연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될 수는 있죠. 자, 근데 B가 학자나 연구원이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얘한테 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아이들보다는 잘해서 그쪽 직업에 진입은 가능하나 진입하고 나니까 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평생 직업의 개념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진입을 중시하고 진입이 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은 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입하고 나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C랑 한번 D도 볼게요. 학생 C는 학업 능력이 70, 30이 미술 능력입니다. 자, D는 좀 반대로 D는 미술 능력이 70, 학업 능력이 30 이렇게 된다면 자, 학생 D는 차라리 좀 고민이 덜하죠. 그렇죠? 네. 이 친구는 뭐 70이 미술 능력이 이 정도나 되니까 나중에 뭐 진학적으로도 나중에 직업적으로도 이 능력을 잘 살려 하면 좋을 텐데 C가 좀 애매해요. 그렇죠? 학업 능력을 살리자니 A랑 B가 좀 걸리고 미술 능력을 살리자니 D가 걸리고 그렇죠? 자, 그러면 C는 어떤 설계를 하면 좋으냐면 일단 학업 능력 외에 미술 능력이 있으니 일단 분야 자체는 미술 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A, B랑은 안 겹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건 뭐죠? D한테 이길 수 있는 걸 찾으면 되죠. 그렇죠? 그럼 학생 C는 D보다 뭘 잘하죠? 학업 역량이 좋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술 영역 중에 패션 디자인 쪽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산업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또 직업군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학생 D는 실기 능력이 좀 더 위주가 되는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이런 역량이 좀 더 맞는 거고 학생 C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이 좀 더 필요한 브랜드 매니징이나 아니면 패션 에디팅이나 이런 쪽의 영역이 좀 더 맞는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가 100이라는 구조를 모두 활용하는 경쟁력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학생 E 같은 경우는 25%가 학업 능력, 그러니까 학업 능력은 조금 약하지만 구조상으로 사회성이 75%나 되는 학생이에요. 보통 이런 학생을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우리 애가 어디 가도 칭찬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모두 칭찬을 하고 친구들도 너무 많고 근데 공부가 좀 이러면서 보통 소개를 하시는데 사실은 A나 B는 학업 능력으로도 굉장히 영재라는 소리를 듣겠죠. 그렇죠? 근데 직업적인 분야에서 보면은 저희가 분류할 때는 학생 E 같은 타입도 직업적으로는 영재 속에 속해요. 그렇죠? 한 능력, 더군다나 사회성이 75%나 되는 경우라면은 이 친구는 나중에 영업이나 서비스 쪽으로 영재가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영역에서는 A, B, C, D 다 못 따라와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다면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이렇다면 학생 E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느 능력을 개발하죠? 25%의 능력을 막 억지로 개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조금은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왕이면 공부를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이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공부를 시키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과목이 있을까요? 뭐 국영수, 사과, 예체능 중에 하나 꼽아볼까요? 네. 자, 참고로 사회성이라 그래서 사회는 아닙니다. 네.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요? 영어. 그렇죠. 네. 사회성은 기본적으로 대인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어는 이 친구는 어느 정도는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도상으로 좀 더 개발을 많이 필요로 한다면은 다른 과목보다도 영어만은 학생이 좀 자신감을 갖도록 키워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 친구가 사회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회성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그러면 직업 학교들 있죠. 그렇죠? 다양한 직업 학교들, 또 대표적으로 사회성이라면은 호텔 스쿨 같은 곳을 택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등록금보다 낮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진학할 때도 평가하는 요소가 다른 게 아니라 학점이 아니라, 그렇죠? 언어적인 영역이 외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는다면은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기회를 잡고 혹시 상황에 따라서 해외 대학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진로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직업 목표를 선정하면 좋은데 제가 가장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진로 설정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조합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좀 간단한 방법론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거예요. 그걸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가요 어느 날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버지, 저 나중에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잘하는 거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오늘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질문이 좀 잘못됐죠. 그렇죠? 좋아하는 것만,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못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아직 직업을 일직선 안에 놓고 평가를 해요. 그렇죠? 자, 일직선 안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게 선택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거나 잘하는 거라. 그렇죠? 자, 근데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면은 축을 하나로 놓으면 안 되고요. 축을 하나 늘려야 돼요. 그래서 조합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거에서 뽑아낼 거랑 잘하는 거에서 뽑아낼 게 다르다는 거죠. 좋아하는 거에서 뭘 뽑아내냐면 좋아하는 걸로 구체적인 업무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직업이라서 그래요. 취미가 아니라. 직업이라 그러면은 전제 조건이 뭐죠? 경제적인 활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고 누가 돈을 주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지 돈을 주죠? 인정을 받아서 잘해야지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야 되기 때문에 흥미로 직업의 업무 자체까지 좁히는 거는 좀 무리. 하지만 흥미로 좁힐 수 있는 거는 분야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업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정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뒤에 산업을 그냥 붙이면 돼요. 아이가 컴퓨터를 좋아해요. 무슨 산업? 컴퓨터 산업. 그렇죠? 운동을 좋아해요. 스포츠를 좋아해요. 스포츠 산업. 그렇죠?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산업.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걸로는 이 아이가 어떤 산업 쪽에 맞을까 분야를 좀 결정하는 요소로.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거는 능력적인 요소를 조합을 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축구를 너무 사랑해요. 학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맨날 축구를 하고요. 집에 와서 TV를 보더라도 맨날 TV 중계해요. 그리고 잘 때는 TV를 잘 때는 또 축구공을 끌어안고 자요. 그 정도라면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축구 선수만 얘기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학생이 신체적인 능력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자, 그럼 동네에서 잘하는 수준일 수는 있으나 축구를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 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축구 선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축구 자체까지 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가 그 정도로 축구를 사랑한다면 이 아이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쪽으로 올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신체 능력이 아주 우수하진 않으니 이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역량이 뭘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체 능력은 좀 약하더라도 뭐 언어 능력이 좋다면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요? 분야 자체는 스포츠, 그리고 능력은 언어 쪽이라면 스포츠 해설 쪽이나 아나운서나, 만약에 또 이 학생이 외국어 역량까지 좋다면은 그걸 통해서 나중에 FIFA라든지 IOC 같은 국제기구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합을 볼 때가 가장 정확한 직업 목표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초기에 물론 흥미 탐색을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해 주는 건 좋으나, 근데 처음에 9,000개 직업을 다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가 될 때는 자칫 잘못하면 약간 사전처럼, 공부처럼 돼요. 그렇죠? 학교 공부도 힘든데, 그렇죠? 진로, 직업교육까지도 이렇게 힘든 영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럼 도와주실 게 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이틀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가 좀 더 관심 있는 직업군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제가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분야별로 직업군들을, 좀 다양한 직업군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분야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왼쪽에 나와 있는 녹색 라인에 해당되는 거는 흥미 분야예요. 그러니까 산업군, 그렇죠? 금융 쪽, 문화 쪽 먼저 볼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산업은 있는데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양한 직업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금융 쪽에 아이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직업 생각할까요? 지금 나이 또래 정도면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정도까지는. 이상하게요. 은행원 외에 아이들이 너 금융 관련해서 무슨 직업 알고 있어? 그러면 펀드 매니저는 꼭 알고 있어요. 희한해요. 아마 좀 드라마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중매체 통해서 조금 좋은 이미지로, 좀 멋있는 이미지로 많이 보여졌나 봐요. 자, 근데 실제로 펀드 매니저란 직업은 굉장히 좀 어려운 조합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감내력이나 순발력이나 굉장히 어려운 그 조합이 가능한데, 바꿔 말하면 어떤 아이가 펀드 매니저 얘기를 한다는 게 진짜로 펀드 매니저 그 직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금융 관련해서 아는 직업이 고작해야 펀드 매니저 은행원이니 이 아이는 금융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아이구나 라는 정도로 판단하셔도 좋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한테 좀 더 맞는 직업군을 탐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능력 성격 분야에서는 이런 예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분석 쪽 있죠? 분석. 뭐 숫자를 분석하고 탐색하고 이런 쪽에 역량이 좋다라고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직업군이 애널리스트는 아예 이름 자체가 분석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주로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펀드 매니저나 PB나 개인 투자가가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료가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면은 그 리포트 안에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도가 높을수록 훨씬 더 가치 있는 보고서가 되고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사는. 그래서 금융 쪽으로는 굉장히 전문직 쪽에 속하는 직업으로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매니저라는 직업도 있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만 보면 금융 쪽 관련 직업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리스크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기업의 위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도 지금 금융 쪽으로, 재정 쪽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할 때 만약에 실패할 때 위험 요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위험 요소를 보는. 근데 이 직업은 중소기업까지는 크게 이 직업이 쓰이지는 않아요. 주로 대기업 이상에서. 왜 그러냐면 대기업 이상에서 이 직업이 필요한 이유는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당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분석가는 가끔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제 은행에 가면은 뭐 대출을 받으실 때나 이럴 때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기업의 신용도나 아니면 국가 신용도까지도 포함되죠.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이라면은 아이가 분석력이 좋고 금융 쪽에 관심이 있을 때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직업군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금융 쪽에 관심이 있는데 대인이나 서비스 역량, 그러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PB 같은 직업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PB는 프라이빗 뱅커라 그래서 굉장히 부자이신 분들은 저랑 은행 들어가는 문이 다르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은행에 이제 창구 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고액 자산가들은 PB 센터라 그래서 따로 관리하는 곳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은행마다 기준은 좀 다르지만 현금으로 예치해둔 돈이 굉장히 고액일 경우에는 아예 은행원이 따로 붙어서 포트폴리오 관리도 하는데 근데 금융 관련해서만 컨설팅을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예 뭐 가문 관리 이런 수준까지 해서 그 집안에 교육 관련된 거 그리고 그다음에 부모님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는, 그러니까 약간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형태의 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의 역량이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여기에 수리력이 만약에 좋다면 금융공학자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름이 좀 특이하죠? 금융인데 공학자래요. 그래서 실제로도 흔히 얘기하는 인문계 있죠. 인문계나 상경 이쪽이 아니라요. 이과 출신자들이 많이 진출을 해요. 이과 중에서도 수리를 많이 다루는 수학과 통계학과 산업공학과 심지어는 물리학과 있죠. 거기서도 금융공학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금융공학자가 다른 직업군이랑 좀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융에도 상품이란 게 있죠. 그렇죠? 자, 근데 혹시 가입하신 펀드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이율 계산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문과 수학 수준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특히 또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려운 조합인데요. 금융 쪽은 금융이라는 산업은 산업 자체가 안정성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근데 성향 자체가, 아이 성향 자체가 그런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것들의 적응도는 좀 떨어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합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직장 자체를 안정적인 걸로 조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산업의 안정성은 없으니 직장 자체를 안정적일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게 공공금융기관이죠. 그렇죠? 공공금융기관의 대표가 어디 있죠?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만든 금융기관. 뭐가 있죠? 한국은행, 그렇죠? 예, 뭐 산업은행, 그렇죠? 자, 근데 최근에 신문에도 난 얘기예요.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전에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연봉 수준이나 이런 거 보고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그래서 산업은행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몇 달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신의 직장이 바뀌었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소개된 여러 기관들이
결국은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성, 연봉 수준 이런 거를 같이 고려할 때 얘기했는데 그때도 좀 공공 쪽에 대한 게 좀 많았어요.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쪽의 관심도는 앞으로 학생들이 좀 많이 가져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문화 쪽에서는 학생들이 뭐 연예인이라든지 PD라든지 많이 고려를 하는데 이쪽에는 성향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만약에 광고 쪽으로 했을 때 글쓰기에 관심이 있다면 카피라이터라고 문구 만드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광고는 디자인 영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광고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이 목표로 했으면 좋을 직업은 광고 A라고 할 수 있는데요. A가 뭐냐면 어카운트 이규제큐티브라고 광고 총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직업은 카피라이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CD라고 하는 혹은 아트 디렉터라고 하는 디자인 쪽에서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직업군. 그래서 광고 쪽은 크게는 요 세 가지 직업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물론 엔터테인먼트 쪽도 있는데요. 물론 기획사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에 좀 성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만약에 문화 쪽에 관심이 있는데 경영 마인드가 있다 라고 한다면은 좀 대기업 환경에 좀 어울리겠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많이 하는 요즘에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문화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창의나 리더십이 있다면은 그때 비로소 방송 PD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 산업도 안정성을 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군인데 그 안에서도 안정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문화와 관련한 공사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광고공사라든지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직장을 통해서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면 제가 이 소개를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특히 문화 쪽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추천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그게 크게 딴 게 아니라 안정성 때문에 좀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대기업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그런 공기업 형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선택이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과 쪽에서는 한번 볼게요. 좀 인문 영역 말고 자연과학계에서 본다면 의학 쪽으로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의학 관련된 직업. 기본적으로 의사죠. 그렇죠? 네, 근데 의사도 요즘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의사인 학부모님들이 있으면 자녀가 학업 능력만 있으면 의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추천을 좀 안 하세요. 좀 많이 힘들어졌대요. 특히 어떤 의사분들이냐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이제 보게 되는 임상의들 있죠. 개업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의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생들이 흔히 하는 임상이라는 군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의학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이 의사를 생각하는데 이제는 물론 학업 능력 외에 지금의 환경에서는 대인 역량이나 서비스 역량이 또 중요해졌다는 거죠. 거기까지 있다면 임상의로서도 좀 성공적으로 좀 진출할 수가 있을 거고 하지만 의사 영역에 임상의만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학생의 그런 역량보다는 굉장히 학업 역량 기본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성을 타고났다 그러면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연구의라는 형태도 있어요. 근데 이쪽은 또 재밌게도 실제로 진출하신 분들이 추천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루던 분야들이 의학 쪽으로 많이 넘어왔대요. 임상 자료가 많이 중요해지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영역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의학 쪽은 고등학교 가면은 과학 분야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렇게 나눠서 배우잖아요. 만약에 의학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떤 쪽의 과목에 흥미가 많을 때 의학 쪽이 좀 더 적합할까요? 그렇죠? 1번 생물, 2번 화학 요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실제로 이과에서 한 의대를 정도 볼 수 있는 1% 안에 드는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과목이 생물이나 화학이 될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과목이 많죠? 물리 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렇죠? 근데 물리는 기본적으로 창의 쪽인데 의사는 사실은 창의력이 강조되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굉장히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표적으로 의사한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능력이 창의력이에요. 그죠? 의사는 너무 창의적이면 안 돼요. 그죠?
수술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암기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검증된 내용을 구현할 때 이제 의사의 적성에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창의력을 가진 애가 있는데 그 학생한테 넌 의사 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아이도 이제 연구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공학 적성 있죠? 물리 쪽 관련된 그런 적성이라면 의공학이라고 해서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MRI라든지 CT라든지 그런 쪽 영역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필요해지고 있는 분야예요. 지금 사람이 진단 안 하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병원을 선택할 때 큰 기준 중에 하나도 그 병원에 얼만큼 작은 것까지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분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의료 경영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 병원들도 굉장히 좀 거대화되죠. 약간 체인점 형태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의 또 이슈 중에 하나가 경영 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또 새로 많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 공학 쪽이라면은 좀 재밌는 게, 다른 분야들은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니까 조금 다르게 공학 쪽에 전공을 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아이가 또 글쓰기나 논리력까지 뛰어나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직 중에서 변리사라는 직업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쉽게 말하면 이과의 변호사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특허 있잖아요. 그렇죠? 신기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대리해주는 사람이 되고, 지금 현재 전문직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높게 보는 전문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학 쪽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디자인 영역까지 관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 디자인 영역 중에서 가장 지식적인 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그래서 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카이스트라는 학교 있잖아요. 카이스트에 디자인학과 있는 거 아세요? 네, 카이스트라는 학교에도 산업 디자인학과가 있어요. 근데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무학과로 진학하기 때문에 실기를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산업 디자인은 디자인에 대한 실기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공학에 대한 이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리력, 금융지식까지 있다면, 바꿔 말하면 공학에 대해서 학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데 수리력이나 금융지식이 있어서 금융 쪽으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좀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직업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라는 직업이에요. 조금 특이한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쉽게 표현드리면 벤처기업 투자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는 일이 뭐냐면 벤처기업 발굴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문과에서 뭐 경영이나 경제학 출신들이 우선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벤처기업들은 뭘 보고 투자를 할까요? 이때까지 무슨 성과라든 이게 아니라 이 회사가 과연 공학적인, 그쵸? 지금 기술력이나 컨텐츠를 갖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투자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학 쪽 관련된 전문가가 그 회사를 발굴하게 되고, 이 회사 앞으로 유망하겠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본사의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서 모인 돈을 투자해서 그 회사가 성취가 높을 때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군도 굉장히 좀 재밌는 군으로 또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적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우리 아이와 함께 앞으로 좀 공유하실 수 있는 직업군들을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적성과 진로, 목표 설정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은 너무 좁히는 데 초점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를 아이들한테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많은 꿈을 꾸고 넓힐 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이론 대신에 거기에 조금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좁혀가시는 노력을 한다면,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자녀가 요만큼 노력을 하는데 이만큼 결과가 나오게 할 재주는 저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진로 목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숙제가 주어질 때 아이의 노력이 그만큼 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연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